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수장 공백을 우려해야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인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작은 수의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중국의 소설가 라오서의 마시 부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9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여는 날은 언론노조 MBC 본부 위원장을 지낸 이근행 MBC PD의 페이스북 글로 대신하겠습니다. KBS MBC 동시 파업이 벌써 보름을 넘어가고 기존의 제작 거부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달이다. 방송 파행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인호, 고대영, 고영주, 김장겸은 파업으로 결코 물러나지 않는다. 파업점은 안중에 두지 않는다. 오히려 반긴다. 6개월을 총파업으로 싸웠으나 저들은 무차별 해고, 징계, 유배로 점철했었다. 즉시 해야 한다. 파업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 언론 적피해 청산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기하는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책임과 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주어져 있다. 노동청이 진행하고 있는 MBC 경영진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조사도 이미 석 달째다. 그간 노동청 조사관들은 똑같은 조사를 서너 번씩이나 되풀이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현장 조사, 서면 진술이 반복됐다. 어제도 종이를 바꾸어 또 써냈다. 명색이 특별사법경찰이라는데 당국의 의지와 실무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일처리는 부지하세월이다. 참으로 답답하다. 새삼 다시 거리에 촛불이나 노동자들의 파업에 기대 개혁을 한다면 그건 매우 무책임한 일이다. 국민은 지난 겨울 이래 기나긴 과정을 통해 개혁의 칼자루를 새 정부에게 쥐어주었다. 개혁이 지체를 넘어 표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것은 적폐 세력의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네, 김보영 아나운서로부터 오늘의 주요 뉴스 브리핑 받아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을 호소했습니다. 양승태 현재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끝나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의 수장에 대한 인준 절차에 국회가 예우와 품위를 지켜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대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국민의당 역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에서는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대규모 채용 비리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강원랜드가 지난해 2월 검찰에 대규모 신입 부정 채용 사건을 수사해달라 이렇게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강원랜드 측은 인사팀에서 작성한 청탁 명단을 검찰에 직접 넘겼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청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선 서면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올해 4월 최흥집 당시 사장과 인사팀장 권모 씨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파리 부동산 대책의 주요 목표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대출이 적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이 국정원으로부터 이른바 MB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우 문성근 씨와 방송인 김미화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운용된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TBS 라디오에 출연한 문성근 씨의 발언 들어보시죠. 참여정부 때 제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출연을 좀 했었는데 모든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았으니까요. 이에 따라 문성근 씨는 오늘 그리고 김미아 씨는 내일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진술합니다. 현행법상의 공익제보 방법은 너무나 협소합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통한 제보 행위는 공익제보로 인정되지 않아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행정기관의 유착이나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할 경우 결국 언론기관이나 시민단체에 제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은 공익제보자의 삶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보가 만들어낸 공익적 변화에는 상관없이 이들은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호 또한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이러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기 위한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참여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엄마, 독서실 갔다 왔어. 맛있는 야식 좀 해줘. 여보, 나 회식했더니 속쓰려. 해장국 좀 부탁해. 알았어. 내가 한 방에 해결하지. 이제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건강과 행복을 쇼핑하세요. 남도의 맛깔스러운 김치부터 담양식 돼지갈비까지.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하시거나 주문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우리 김프로가 말이죠. 며칠 전에 배우 문정희 씨를 이제 불러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첩보에 의하면은 문정희 씨한테 김용민이 만나고 싶어 한다. 김용민도 나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시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죄송하지만 예. 김용민 씨가 저희 안중에 있지 않아가지고요. 테이블 자체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그래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배은망덕은 이건 거의 그 12.12 쿠데타 이후 최대 배은망덕이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그래요? 예. 야, 이거 뭐 대꾸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야,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 네, 그걸 보고 말이죠. 정말 둔기로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우리 대전마를 배려해가지고 제가 이 투샷은 안 찍었습니다. 자제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너무 해맑게 또 웃고 있으면 화나실까봐 그런 샷은 자제했습니다. 정말 뒷목이 확 뻐근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배신감에 치를 떨며 지난밤을 보냈습니다. 조만간 한번 그러면 제가 자리를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오늘로 이제 고별 방송인데 뭐 또 자리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고별 방송인데 뭐 예. 그래.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앞으로 더 고생해라.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어떻게 맛있는 거 드셨나? 뭐 맛있는 거 먹었죠. 맛집들이 많더만요. 망원동 주변에서 이제 뵀는데 좋은 곳들을 또 이렇게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김프로쇼 이 멤버들하고 예. 즐거운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김프로는 나하고 인연을 맺었다는 것만으로도 치를 떨며 블루를 삭히며 아마 눈을 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드립이 뭐 이제 트럼프 수준인데. 예.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별 방송. 이슈가 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인데 목요일로 예정돼 있죠? 네, 지금 뭐 원활하지가 않아요. 삐걱대기도 하고 이러다가 여차하면 김미수 후보자 같이 그냥 사법수장이 없는 상태가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헌정사상 처음이거든요. 결국에는 캐스팅 보트를 준 쪽은 국민의당인데 국민의당이 그렇게 막가파식으로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은 하여튼 한껏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입지를 최대한 즐기는 모양새거든요. 한번 부결된 것 때문에 본인들이 잔뜩 이제 신이 나가지고 잘해라. 니네 잘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안 있겠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엄포를 부리고 있는 모양인데. 예. 글쎄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나중에 이것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요. 자, 김명수 후보자 인준과 관련한 이슈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짚어보시겠어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장 후보자면 이 사람이 자질이 되느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를 두고 이제 문제를 삼아서 청문회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돼야 할 텐데 뭐 예상했듯이 딱히 문제가 되는 거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뭐 양승태 대법원장에 비해서 보직이 좋지가 않았다거나 무슨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됐었다거나 뭐 이런 거를 문제 삼았는데 그게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일반 법관들도 문제가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냥 억지 궤변에 지나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흠결이 될 만한 사유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명분으로 대법원장을 반대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논리로 그냥 정치적인 공방만 벌이다가 목리를 부렸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내용상으로 놓고 보자면 별게 없는데 지금 표면적으로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청와대가 인사와 관련해서 전횡을 휘둘리고 있고 일부 이제 자진 사퇴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면면을 볼 때 부적절하다. 그리고 야당들과 협치를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뭐 혼자 독주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표면적인 매우 낮은 수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설명이 사실 되지는 않는 내용이죠. 대법원장 뽑는데 다른 인사들의 인사하고 대법원장 뽑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장은 더군다나 민주주의 시스템의 커다란 축이 되는 이 삼부요인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인데 사법부의 수장을 6년 동안 할 사람을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민주주의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건 입법, 사법, 행정 세 축이 골고루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니까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못 앉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실현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되거나 아니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예. 이거를 캐스팅보트를 줬다고 존재감을 과시하는 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예. 이거 자체를 강하게 반대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뭐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는 뭐 예전에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건 뭐 굳이 언급할 가치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 초유의 사법수장 공백은 안 된다. 이렇게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밝혔는데 상당히 비장한 어조예요. 이게 보니까 만약에 인준 안 해주면은 정치적 책임을 충받게 될 것이다. 일종의 그런 어떤 엄포도 좀 느껴졌고요. 어떻습니까? 최대한 자제를 하고 품위를 지켜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생떼를 쓰고 있는 야당들한테 나름대로 예우를 최대한 해줄 만큼 해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서 이제 출국을 앞둔 상태에서 윤영찬 수석이 어쨌든 대독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면서 최대한 하여튼 서로를 좀 존중합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 두 가지를 정리를 하자면 반대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사법부의 수장이 저 사람은 수장을 할 만하지 않다라면서 이제 문제를 삼으려면 명확하게 자격이 되지 않는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예. 그게 지금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나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제 셈법을 따지면서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것만 가지고 지금 재고 있는데 예. 정치적인 셈법으로 사법부 수장을 저 자리에 앉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상황이어서 예. 반대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이제 캐스팅보트를 준 국민의당의 경우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 땡깡을 부린다든지 아니면 골목대장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일부 발언들을 사과해라. 예. 그걸 사과하지 않으면 뭐 우리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으니까 여차하면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자기들에 대해서 뭐 땡깡을 부린다거나 골목대장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 사법부의 수장이 제대로 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목리를 부리는 게 용인이 되는 건가? 이거는 전후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존재감은 잠시 빛날지 모르겠죠. 이 국민의당이 협조를 안 해주면 잘 되지 않는구나. 이런 존재감은 조금 드러날지 몰라도 이로 인한 결과는 사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확한 이유가 없이 반대하고 그냥 본인들이 기분 나쁜 발언을 이유로 해가지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내용은 굉장히 좀 어거지에 가까워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서 서로 존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품격을 갖춰서 얘기를 하고 나간 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정치적인 부담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만약에 김희수 후보자와 비슷한 결과가 이제 나온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후폭풍은 헌재 소장보다 훨씬 더 강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헌재 소장의 경우에는 이제 사부 요인이라고 해서 예.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헌재가 뭐 한 1984년 이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후발주자여서 존재감이 좀 없는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리고 헌재에 당장 맡겨진 뭐 아주 커다란 사건이 지금은 이제 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공백 기간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원래 그렇게 수많은 사건들이 치열하게 돌아가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강구하면 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당장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법 행정 자체가 이제 마비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사안도 올 수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정치적으로 누군가가 욕을 먹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형사상, 민사상 이런 문제들이 다 얽혀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법부가 돌아가는 것 자체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사실 뭐 김명수 후보자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오늘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 했던 얘기 반복이네요. 예. 아, 오늘은 굉장히 말끝에서 칼이 느껴지는군요. 스스로 적폐가 됐는데 뭐 김프로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예. 야, 사람을 이렇게 버리나? 고별은 아주 매섭게 해야 합니다. 야, 이 양반이 이제 지상파 진출하시고 이러더니 때가 꼈네, 때가 꼈어. 야, 그건 상관없어. 그 얘기는 하지 마. 자, 그래요. 사실 그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아웃시키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아웃시키면은 이거 지지율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빠질 지지율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말을 했어요. 맞는데 제정신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지금 마인드인데 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40석이나 가진 공당이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또 발언을 하고 뭐 이러면서 생떼를 부리는 거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국가적으로 보면. 또 이런 트랙도 있어요. 비단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막아야 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리 있다고 보고요. 마뜩지 않을겠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대법관이 되고 그래서 대법원장 후보의 물망에 오르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뭔가 여태까지 쭉 지켜져 왔던 그런 관행들이라든지 법원 내부의 이런 뭐 규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흔들리거나 자기들 딴에는 좀 불편해질 소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큰 틀에서 보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 그러니까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살아있는 그런 이제 사법부가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그게 상당히 좋을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여태까지 쭉 정해진 관행대로 이렇게 지내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본전 생각이 나겠죠. 자기들이 이제 누려야 될 타이밍인데. 또 양승태가 물러나면은 그 다음이 김명수가 될 경우 중간에 그 기수들, 이 사람들 다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압박감도 분명히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가 되는 것은 기필코 막아야 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군요. 법원의 전체적인 움직임은 아닐 거고요. 인사상 그 다음 자리가 나름대로 좀 이제 욕심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렇게 위협으로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기수가 많이 낮아졌으니까. 예. 그 사이에 내 역할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다른 진영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딱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 내가 기회가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왜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 이유 때문에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할 수는 없을 테고 은근히 뒤에서 이제 금부를 지피겠죠. 그러니까 물밑에서 그렇게 공작을 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이에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뭐 그런 것들이 뭐 음으로 양으로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 어쨌든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으니까 예. 난관이 사실 그냥 쉽게 될 리는 만무하거든요. 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진 않으니까요. 적폐 세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적폐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순순히 내려놓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싸움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한 발 한 발 나가야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이제 얘기를 하고 나갔는데 예. 이번 주에 뭐 여론의 흐름이 어떨 것인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것인지 이런 걸 아마 복합적으로 봐가지고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국민의당이 정말 아무 생각이 없지 않다면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냥 그렇게 반대를 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제 개인적인 바람이 섞인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국에는 가결될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상식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요. 지난번 일로 국민들이 들끓는 분위기를 국민의당도 감지했을까요? 뭐 통과되자마자는 뭐 안철수 대표가 20대 국회의 결정권은 우리한테 있다라고 얘기하다가 그 이야기한 글을 지우기도 했고요. 네. 그 다음 반응들을 보면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예. 직후에는 반응을 잘 몰랐으니까 자기들이 존재감을 과시하는 내용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뒤로 비슷한 괴를 가지는 발언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본인들도 위협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호남에 가가지고는 아니 본인이 박지원 전 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떨어뜨렸고 뭐 하여튼 말이 안 되잖아요. 호남 홀대론 뭐 한참 얘기하다가 호남 사람을 그렇게 떨어뜨리고 이게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색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로 나름대로 입지가 조금 좁아졌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운식의 폭이 좀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라도 자기들이 하여튼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굉장히 궁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무척 성의 없었어요. 뭐랄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브리핑을 해가지고 실망감이 아주 한가득입니다. 뭐 제가 안고 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만약에 김명수 후보자가 가결이 안 되면은 그만두시죠. 그 책을 왜 나한테 물어? 국민의당한테 물어야지. 너도 적폐 세력이니까. 문정희 배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적폐가 됐군요. 이거는 아주 심각한 도발이었습니다. 예. 이 북한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능가하는 그런 도발이었습니다. 예. 국가안보에 심대한 우려를 끼친 그런 참사였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또 김프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박씨, 추석 연휴는 어떻게 보내? 그거 왜 때려, 이 씨발! 이 씹새끼야. 어떻게 보내는지 몰라서 물어? 감옥 생활이 뻔하지, 이 씨발놈아. 얘 약 올리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 박씨, 이번 추석에 나는 1544-1669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 전화해서 추석상 다 해결하려고 해. 음식하면 남도 음식 구매는 남도 먹거리, 한글 도메인으로는 남도 먹거리.kr, 영광 법성 포굴비, 전라도 포기김치, 완도 전복, 연곡 숯불 곱창구이, 한평 나비골 추어탕. 어때? 입에 군침이 더. 이 씨발 새끼, 지금 나를 고문하는 거야? 간편하게 최고의 전라도 음식을 한 군데서 다 구매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따라해봐. 1544-1669, 1544-1669. 도메인은 남도 먹거리.kr. 남도 먹거리가 그렇게 좋으면 전라도 당에 입당하면 되겠네. 왜 경상도 당에 와서 분위기를 흐려? 허나, 너 은근슬쩍 고정으로 들어오는 거냐? 너 따위가? 나는 우리 누나의 흑기사가 되기로 했어. 왜? 비서관 부당 채용한 걸로 처벌받으면 친박 세력에 대한 정치 탄압으로 말아버리게? 허나, 근데 네가 기소된 건 니네 누나가 집권할 때야.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 야, 날 탄핵시킨 새끼들이 다 협잡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니까 너하고 홍준표하고 합당하려고 연막치면서 나, 청원이 오빠, 그리고 우리 환희 보고 탈당하라고 압박하고, 너하고 홍준표하고 문재인하고는 환희 죽이려고 재판 빡세게 진행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박씨, 그리고 환아, 이 세상에는 딱 두 부류만 있는 모양이다. 친박과 비박. 단순히 둘만 있겠어? 너 같은 천박도 있지, 천박. 닥쳐, 이 새끼야! 위에서 재판장을 찍어내릴 누나가 없으니까 이제는 주변 사람들 동원해서 재판장을 압박하더라. 야, 그런다고 네 죄가 감경될 것 같아? 너 조심해라. 난 아버지 어머니 잃은 사람이야. 잃을 게 더 없어. 아버지 어머니만이 아니지. 애인도 잃으셨잖아요. 야, 난 아빠 엄마 애인 잃었다고 치자. 너는 이빨 안 잃어버렸어? 이빨, 방금 맞고, 그새 삼켰구나, 이 씨발놈.
야, 먹는 이빨은 남도 먹거리.kr로 주문하면 되니? 닥치라고, 이씨발. 그니까 문제는 안 해. 문제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의 현 사장이 함승이라고 친박이지요. 전 검사. 그 함승이가 강원랜드 사장 공모할 때 경쟁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최장수 앵커면서 바바리 코트가 잘 어울리는 파리 특파원 출신 MBC 사장을 지냈고 강원도지사를 꿈꿨던 그 사람이 누군지 아나? 알지. 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에 당신 들어가. 문제야, 문제. 1번 배현진, 2번 민경욱, 3번 엄기영, 4번 맹형규, 5번 김세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지난주 뉴스 듣기 능력평가 문제는 보기 가운데 배우 김여진 씨의 작품이 아닌 걸 고르는 거였죠. 정답은 영화 다찌마와리인데요. 오늘부터 당첨자 두 분에게는 SBS 러브 FM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의 진행자인 김용민 PD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를 보내드립니다. 도서출판 이김에서 협찬해 주셨는데요. 김용민 PD의 친필 사인이 담긴 책을 선물해드립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리고 있죠. 카페와 바베큐장은 물론 대형 수영장과 글램핑장까지 갖추고 있는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검색해주세요. 정답자 모바일 월권님, 그동안 많은 분들이 블랙리스트로 인해 핍박받았습니다. 정의로운 분들이 좀 더 책임 있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익숙함과 소중함님, 지난 10년 동안의 적폐를 청산하는 일은 파도 끝이 없네요. MB는 아직 건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풍남님, 세월호 침몰도 국정원이 의심됩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드립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bakingfarmer.co.kr입니다. 지난주 문통방통 끝말잇기 시작 글자 말투의 투였는데요. 당첨자 여셰프님, 끝말잇기 투표. 야당이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꼭 투표로 심판해야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 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 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기분 좋다고 쏜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안녕하세요. 비타샵 대표 오은석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문시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라 적어주시면 시식용으로 홀그레인 스무디 다이어트 2포를 보내드립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우유나 두유에 타 드셔보세요. 다이어트는 비타샵과 함께하세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완배 기자님이 그동안 동아일보 선배들 중에 요즘 아주 잘 나가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주 뜨거운 반응이 커뮤니티 곳곳에서 포착이 됩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이야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 전에 정권 교체 전에 윤영찬 선배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제가 이낙연 선배는 워낙 이제 연배 차이가 많이 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수습대 한 2주간 같이 생활했던 것 외에는 제가 뭐 생활을 같이 한 경험은 없는데 예. 윤영찬 선배는 진짜 오랫동안 같이 지냈죠. 네, 정말 오랫동안 많이 같이 지내서 뭘 말씀드릴까요? 저는 그 선배의 약점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면 300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 애청자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예, 근데 뭐 300가지 약점보다도 한 장점이 3만 가지 되니까. 아, 3만 가지. 예, 예. 네. 아니, 저널리스트로서 윤영찬 기자의 진심, 진정성을 읽을 만한 그런 뭐 선례들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윤영찬 선배는 동아일보에 있으면서 줄곧 이제 여야로 구분을 하면 야당 쪽을 출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민주당에 오래 출입을 하신 분이신데, 기자로서 훌륭하셨던 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그분의 제일 훌륭한 점은 인망이 정말 두터우셨어요. 후배들한테요. 예, 예, 그래서 예. 노조위원장까지 하시고 나서 회사에서 진짜 껄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 쪽으로 오래 출입하신 분들 중에 민주당 정치인들하고 가깝고 정치적으로 좀 민주당 쪽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 적었던 건 아닌데 회사 쪽에서 윤영찬 선배를 제일 어려워했었던 건 이분이 참 진심이 있으셔서 후배들이 진짜 많이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자들이 연배가 조금 차면 회사에서 해외 연수를 한 1년 정도 보내줍니다. 그런데 윤영찬 선배는 언제 해외 연수를 갔냐면 2007년에 아마 해외 연수를 가셨을 거예요. 대통령 선거 해외 연수를 보내줍니다. 회사에서요. 예. 그러니까 윤영찬을 회사에 놔두고는 2007년 대선을 칠 수가 없다라는 게 회사의 판단이었대요. 네. 예, 예. 윤영찬 선배가 공정성 시비를 걸까봐. 그러면 윤영찬 선배가 나서면 후배들도 금방 결집을 하거든요. 그만큼 윤영찬 선배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사전에 2007년 대선을 동아일보 입장에서는 승리하기 위해서 MP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제일 껄끄러웠던 윤영찬 선배를
미국으로 연수를 보내줬다는 소문이 났었고 사실은 그게 거의 사실이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1년을 해외 연수를 다녀오셨고 윤영찬 선배가 2008년쯤인가 아마 회사를 그만두시고 네이버로 옮겨올 때도 조금 의외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회사 오너가 윤영찬을 붙잡으라고 엄명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이유는 뭐냐면 너무 회사 입장에서는 타격이 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류가 동아일보의 운영 체계에 대해서 거칠게 항의를 하고 결국 회사를 떠나는 모습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이 타격이 심해서 붙잡아 놓고 홀대하는 한이 있어도 내보내지는 마라 뭐 이런 엄명이 있었어요. 예. 이제 윤영찬 선배는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후배들한테는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더 이상 동아일보에서는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동아일보의 비주류 모임이 와야 된 게 정확하게 그 시점으로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때 후배들이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서 윤영찬 선배가 회사를 떠나면서 이제 동아일보에서 더 이상 회사에 맞서는 그런 기자들의 심장이 다 식어버렸죠. 윤영찬 선배가 마지막 버팀목 같았었고 제가 회사를 그만둔 것도 아니고 저는 1년 전에 이미 회사를 그만뒀었고요. 예, 제가 먼저 그만뒀거든요. 우리 이완배 기자님 그만둘 때 회사에서 붙잡아라 이런 뭐 명령이 내려가거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한 집 앞에 꽃길을 깔아줘라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진짜 제가 농담이 아니고 제가 그때 너무 화가 났었던 게 이름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저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경제부장이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표를 탁 냈더니 평소에는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셨던 분이신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직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읽었더니 저를 보고 처음으로 활짝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진짜냐? 야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즉시 국장한테 보고하고 올게 하고 사표를 들고 막 뛰어가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한 3년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웠었는데. 그래요. 예, 윤영찬 선배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셨을 때 제가 그만둔 것도 아닌데 새벽 1시쯤인가 후배 한 명이 술이 떡이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첫 마디가 쌍욕인 겁니다.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 치사하게 우리를 버리고 다 회사를 떠나고 윤영찬이 이 개새끼도 이 새끼 막 후배들이 술 취하면 말을 막 하거든요. 우리를 지켜줘야지 혼자서 먹고 살겠다고 나왔단 말이지 이 개새끼들하고 막 욕을 하더니 이 친구가 아버님이 농민이신 분인데 평소에도 계속 자기도 동아일보 그만두겠다고 떠들었던 그러니까 농사 짓고 살겠다 자기는 그러더니 그때 저한테 너희 같은 새끼들이 선배야? 야 윤영찬이 선배야 우리를 버리고 가고 너희 같은 새끼들 다 필요 없어. 나도 회사 때려치고 내일부터 너 알지?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돈 2만 평 물려받을 거 있다는 거. 나 내일부터 회사 그만두고 밭농사 지으면서 살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주 준엄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야 임마 부모님으로부터 논을 2만 평 물려받았으면 논농사를 지어야지 왜 밭농사를 지어. 똑바로 해야지. 아니, 막 논을 물려받았으면 논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식아. 예, 그만큼 윤영찬 선배는 진짜 후배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웠기 때문에 아마 회사에서는 참 다루기 어려웠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윤영찬 선배는 사회 곳곳에서 좀 어렵게 사는 후배들, 기자로도 고생하는 후배들, 이런 후배들을 금전적으로도 많이 도와줬고요. 정말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줬던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정치를 하시는 게 너무 좋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정말 좋은 정치로 꼭 성공을 하셔서 시민들과 민중들을 위해서 그 따뜻한 마음을 잘 발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박원재 경제부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 중에 검색을 해보면서 누가 그렇게 이완배 나갈 때 상수를 들어 환영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정신이에요. 그 어떻게 그 에이스를 이렇게 놓쳐놓고 이렇게 아니 뭐 에이스는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 허접한 기자도 그만둔다는데 그렇게 기뻐하는 표정을 짓는 건 좀 과했어요. 방송 끝날 때까지 제가 반드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에 그만두신 거예요? 네, 2007년 3월에 그만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금방 좁혀지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어려경제학 시간이죠. 그래서 몇 주 동안 좀 묵직한 주제를 많이 다뤘던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가벼운 주제로 옮겨와 볼까 합니다. 제가 요즘 박근혜가 구속된 이후에 제 머릿속에 이제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이명박이거든요. 그래서
이명박에 관한 이런저런 자료도 좀 찾아보고 여러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불현듯 이명박 생각을 하다가 작은 수의 법칙이라는 경제학 이론이 떠올라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예. 작은 수의 법칙 혹은 작은 수의 오류 혹은 소수의 법칙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이 이론은 제가 가끔 가다가 이 시간에 종종 소개를 해드리는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학자 데니얼 카너만이 지은 이름입니다. 그 권순활 동아일보 전 경제부장은 지금 말씀하신 학자들을 알까요? 요즘은 검색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권순활, 예. 그래요. 아주 뭐, 어떤 분인가 했습니다. 예, 권순활. 예. 이름이 활이 들어가네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뒤로. 알겠습니다. 데니얼 카너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이 양반 저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로 있네요. 지금 회사 그만두셨어요? 2017년 1월에 퇴사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2월 24일에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인데 이때는 또 이제 우리 황교활 씨가 이제 있을 때 그 뒤로 뭐 자유한국당 쪽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말이죠. 참. 작은 수의 오류 요 현상을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제가 2009년, 2010년을 뜨겁게 달궜던 이명박과 관련한 두 에피소드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른바 명텐도 사건이라는 사건하고 그렇죠. 네, 로봇 물고기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예. 명텐도 사건은 아마 게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어렴풋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MB가 2009년에 과천청사 지식경제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닌텐도 게임기를 우리 초등학생들이 많이 쓰는데 우리는 이런 거 개발 못하나? 이렇게 한마디를 툭 던진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저는 게임을 잘 모릅니다만 게임을 좀 알거나 아니면 기업 경영을 좀 아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개짖는 소리인지를 알아차리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 닌텐도 게임기는 이명박 같은 사람이 나와서 야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보자 한다고 개발이 되는 게임기가 아닙니다. 일본에는 오타쿠 문화라고 하죠. 덕후 문화라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발생을 한 건데 이 오타쿠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그래서 일본 덕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니아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게임에 미친 덕후들은 어떻냐면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제일 먼저 그 게임을 사기 위해서 며칠 밤을 새서 줄을 선 다음에 그 게임을 사자마자 며칠 밤 식음을 전폐하고 그것만 해요. 그래서 그 게임의 오류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걸 SNS로 공개를 하는 게 이 사람들의 평생의 행복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덕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본 게임 업체들은 이 덕후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진짜 사전 검열이 혹독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시다 바이간이라는 사상가가 말한 제업 즉 수행, 노동은 곧 돌을 닦는 것이다. 류의 일본 특유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제품들의 정교함은 저는 사실 좀 가끔 가다 보면 이 정신질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교할 때가 있습니다. 과잉으로 정교해요. 그러니까 일본 지배자들이 노동자에게 심어주는 사상 자체가 놀면 뭐하냐, 야근을 해라, 돈은 물론 안 준다. 하지만 이시다 바이간 선생이 말씀하셨잖아. 노는이 노동을 하면 수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야근이나 주말 근무는 다 너를 위한 거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나라예요. 이런 노동 문화에 소비자들이 오타쿠입니다. 이러니까 게임 회사들 개발자들, 특히 닌텐도 개발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 시간을 다 투자해서 꼼꼼하게 게임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이 정교함이 세계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그러니까 닌텐도는 그냥 게임기가 아니고 일본 특유의 오타쿠 문화에 일본이 발달한 그 섬세한 소프트웨어 산업까지 결합이 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일본 문화산업의 결정체 같은 겁니다. 그게 이명박 한마디로 따라잡을 수 있었으면 닌텐도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명박 같은 사람이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거 우리는 왜 못해? 이러는 겁니다. 일본 문화, 게임 산업의 특징, 이런 핵심 요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입에서 나오면 막 뱉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니까 지식경제부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식경제부가 곧바로 차세대 게임기 개발을 위한 원천 기술 개발한다고 혈세 6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이게 국민 세금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게임 좀 아는 유저들이 보기에 그게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제가 황당했었던 건 뭐냐면 2011년에 MB 정부가 갑자기 셧다운제라는 걸 도입을 해요. 이게 뭐냐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6시간 동안 인터넷 게임을 제한한다라는 법이에요. 제가 셧다운제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걸 떠나서 이걸 발표를 할 때 야, 하나만 해, 하나만 제발. 게임 산업을 진흥하거나 아니면 규제하거나 제발 하나만 하라고. 닌텐도 개발하라고 할 땐 언제고 게임 산업 규제하는 건 또 뭐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닌텐도는 일본 닌텐도라는 회사의 단순한 기술의 산물이 아닙니다. 일본 유저들 특유의 오타쿠 문화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무식한 MB는 닌텐도 개발해. 하지만 유저들 게임 시간은 제한해. 이런 황당한 모순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만 무식하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 건데 MB 같은 경우는 머리에 떠오른다면 다 말로 뱉어버리니까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때 나왔던 말이 명텐도라는 신조어였습니다. 명텐도는 이명박 더하기 닌텐도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게임 유저들이 보기엔 진짜 골 때렸던 거예요. 이명박 발상이 전형적인 토건업자 꼰대 마인드인 겁니다. 하라면 해. 열심히 하면 우리도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발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굉장히 다양한 유행어가 등장을 합니다. 대통령이 한마디 말하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이런 비아냥이죠. 그래서 명카콜라. 이건 뭐냐면 이명박이 만들려면 우리는 코카콜라도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명트명진이. 이건 이제 이명박이 하려면 우리도 월트 디즈니 같은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명랭게티라는 유행어도 있었습니다. 이명박이 만들려고 하면 우리도 지리산에 사자하고 기린 풀어서 세렝게티 국립공원 같은 거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될 일이 아닌 걸 하라고 지랄을 하니까 이런 비아냥이 지금 나오는 거죠. 2009년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이 로봇 물고기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4대강이 시작되면서 녹조라떼가 뜨고 난리가 났습니다. 4대강 수질 오염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됐죠. 근데 이때 이명박이 집권 초기에 국민과의 대화라는 걸 했잖아요. 국민은 아무도 안 보는 그 TV 방송에서 이명박이 갑자기 4대강의 수질 오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4대강의 로봇 물고기를 풀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때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니까 당연히 그 일이 현실화가 되죠. 그래서 실제 정부가 2010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국책연구기관 중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57억 원을 지원을 해서 로봇 물고기 개발에 실제로 나섭니다. 4대강 수질 조사하기 위해서요. 대통령이 관심을 가진 사안이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얼마나 정성 들여서 얼마나 성의껏 만들어서 보고를 했겠어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기술을 해봐도 로봇 물고기 크기를 1m 이하로 못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MB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MB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1m? 너무 크잖아. 그러면 다른 물고기가 놀라. 크기를 줄여.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크기를 줄일 방법이 있으면 줄인 다음에 보고를 했겠죠. 못 줄이니까 1m라고 보고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MB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야 줄여. 그걸 왜 못 줄여? 이렇게 닥달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원 쪽에서 대통령님 저 기술 문제 때문에 크기를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MB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지금 물고기 한 마리에 기능이 많으니까 큰 거니까 기능을 나눠. 그래서 여러 마리로 쪼개. 그런 다음에 여러 마리가 같이 강에 다니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내요. 이게 이른바 로봇 물고기 편대 유형 기술이라고 네티즌들이 비판했던 겁니다. 네. 진짜 더럽게 참신한 발상인 거죠. 1m짜리 물고기가 너무 큰데 기능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큰 것 같아요. 지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럼 1m 물고기를 10cm짜리 한 10마리로 쪼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마리가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한 마리는 플랑크톤 수집하고 한 마리는 뭐 BOD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10마리가 편대로 몰려다니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지지를 한 겁니다. 근데 제가 과학기술은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이 빠가야 그게 더 만들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겠더라고요. 한 마디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그걸 10마리로 쪼개서 편대 유형하는 기술까지 장착하려면 상식적으로 그게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1m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로봇 물고기가 실제로 개발이 돼서 편대 유형을 실제로 했느냐? 당연히 못했죠. 예. 편대 유형은커녕 로봇 물고기는 탄생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 한 명이
로봇 물고기 관련해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나중에 구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봇 물고기는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거죠. 예. 참고로 그때 로봇 물고기 사업을 제일 적극적으로 밀었던 사람이 요즘 뉴스 듣기 평가에 화려하게 복귀하신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판 인사드립니다. 닥치라고. 오랜만에 들으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왜 드리냐면 이런 태도가 가장 위험한 경제학적인 사례로 꼽히는 오늘 소개해드리려는 작은 수의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수의 오류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 통계적으로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큰 수의 법칙은 표본수가 많을수록 실제 사건의 확률이 통계적 예측하고 비슷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주사위를 한 6번 던지면 의외로 1이라는 숫자가 3번이나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사위를 던질 때 1이 3번이나 나왔어?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그런데 왜 6번 던졌을 때 1이 3번 나오는 일이 가끔 벌어지냐면 주사위를 6번밖에 안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횟수가 작으면 이변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주사위를 가지고 600번을 던지잖아요. 이러면 1이 나오는 경우의 수가 거의 100번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6000번을 던지면 1000에 더 가까워져요. 6만 번을 던지면 거의 백발백중 만이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도 횟수가 작으면 이변이 많이 벌어지는데 시도 횟수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측하는 통계의 확률에 거의 접근합니다. 이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행동경제학의 아버지인 데니얼 카너맨은 이걸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 중에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카너만이 보기에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보니까 몇 번 안 해보고 얻은 결론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작은 수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카너만은요. 작은 수의 오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야 내가 주사위를 6번 던져봤거든? 근데 1이 3번 나왔어. 이 주사위는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야. 왜? 내가 경험해봤어. 내가 해봤다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요. 어떤 암에 걸린 환자가 어디서 이상한 헛소문을 듣고 소똥을 꾸준히 복용을 했더니 암에 나았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암에는 소똥이 최고야 이런 환상에 젖어서 살게 돼요. 실제로 임상학 실험을 해봐야죠. 소똥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요. 예를 들어서 한 3,000명 정도 암 환자를 대상으로 소똥을 복용을 한 다음에 암에 나올 확률이 몇 프로인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면은 그게 나올 확률이 거의 안 나오죠. 0%에 가깝게 나올 겁니다. 큰 수를 대입을 해보면 0%라는 확률이 나올 텐데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그 작은 수의 환상에 빠져서 암에는 역시 소똥이야 라는 믿음을 버리지를 않아요. 이게 작은 수의 오류라는 겁니다. 심리학자 출신인 데니얼 카너만이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한 이유가 바로 이거였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 자신의 경험, 직관 이런 거에 의해서 작은 경험을 가지고 비합리적인 유출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카너만은 이 작은 수의 오류에 관한 관심이 자기가 행동경제학을 만든 출발점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통계적인 유출을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경험, 몇 번 일어나지 않은 작은 수의 경험을 맹신하고 그걸 숭배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이 분야의 챔피언이 제가 아까 소개했던 이명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또라이를 대통령으로 뽑아서는 안 됐던 겁니다. 예. 이명박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뭔 문제만 제기되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해봐서 아는데잖아요. 뭐든지 지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시시콜콜 간섭을 합니다. 지가 로봇 물고기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런데 간섭을 합니다. 한 마리를 10마리로 쪼개서 편대 유형하라는 황당한 짓도 하죠. 시민들이 정부에 항의를 해서 데모를 하면 내가 예전에 데모해봐서 아는데 이 난리를 부립니다. 노점상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면 내가 예전에 노점상 해봐서 아는데 서울시에 민원이 제기되면 내가 서울시장 해봐서 아는데 조선업계 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비정규직 문제가 제기되면 나도 비정규직이었었던 때가 있어서 아는데 산업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내가 비즈니스를 해봐서 아는데
환경미화 노동자들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 나도 환경미화원 해봐서 아는데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똥 먹고 암 나온 경험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5만 군데 돌아다니면서 소똥 드세요. 소똥이 최고입니다. 이런 개떡 같은 채방을 내리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 또라이가 대통령이니까 무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경제부가 60억 원 국민 세금을 헛돈을 쓰는데 낭비를 하죠. 그게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요, 제발 이 작은 수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 그러니까 자기 경험을 과대평가하지 않을 좀 겸손하고 열린 길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특히 작은 수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수적인 건 다양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이 땅에 사는 다양한 민중들의 사례를 귀담아 듣는 그런 많은 간접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한 그 일, 그것만 알고요. 거기서 특히 성공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위험합니다. 이명박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소똥 먹고 나은 사람입니다. 정주영 밑에서 배운 거라고는 불도저 같이 밀어붙이는 것밖에 못 배웠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하는 짓이 소똥 먹어라, 그러면 암 낫는다, 이거밖에 못하는 겁니다. 예. 저는 MB 아바타로 불리는 안철수 씨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서울의대 나와서 성공한 벤처인이 됐어요. 자수성가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거 가만 들어보면 전부 자기 경험이 최고예요. 이게 전형적인 작은 수의 오류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삶, 더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 이런 것들을 찬찬히 들어볼 기회도 없었고요. 이런 사람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릇 정치인이란 자신의 경험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열린 길을 갖고 민초들의 삶과 생각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큰 수를 경험해 보면서 그 속에서 겸손하게 정책을 짜나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명박처럼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아니 상인분들 왜 요즘은 온라인 거래가 대세인데 여러분들은 인터넷 마켓으로 물건 안 팔고 여기서 이 고생을 하세요. 이런 지랄을 하는 겁니다. 동네 슈퍼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지도자를 뽑아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요즘 제가 MB 생각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불현듯 데니얼 카너맨이 명명한 이 작은 수의 오류가 생각이 나서 오늘은 MB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인생에 가장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그런가요? 하지 말 걸 그랬나요? 조속히 MB를 감옥에 보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오늘 예정돼 있던 집단 휴업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전국 사립유치원들의 연합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교육부와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간담회 이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부이사장은 SBS와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협상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하고 거기에서 발표된 내용하고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예정된 대로 휴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공립과 사립유치원에 구분 없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라고 요구했는데요. 협상 내용에서 이 같은 내용이 빠졌다면서 휴업 강행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을 불법 휴업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이들을 볼모로 휴업 파동을 벌인다. 이렇게 여론까지 악화되자 결국 사립유치원 측이 백기를 든 것이죠. 당초 사립유치원 측은 공립유치원의 원아 1명에 대한 정부 재원 지정금은 98만 원인데 사립유치원은 29만 원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사립유치원 측이 주장한 지원금 29만 원은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를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국공립유치원의 지원비라 밝힌 98만 원에는 누리과정 지원비는 물론이고 교사 처우 개선비와 학급 운영비 그리고 시설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국공립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비는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비 29만 원보다 18만 원이 적은 11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에게 53만 원을, 원장에게는 보통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 역시 학급마다 평균 25만 원의 학급 운영비를 지급하고 교재비와 급식비 그리고 교사 연수를 지원합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측이 왜곡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여론을 호도한다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고민을 넣어준 내 친구 쇼앤침대. 쇼앤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앤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침대. 더 편한 천연 통과죽 면피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요즘 하늘색이 참 예쁘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외치니 하늘도 예뻐집니다. 이렇게 맑은 가을, 몸을 위한 좋은 습관 새싹 땅콩차 한 잔 어떠세요? 추석 선물에도 부담 없는 새싹 땅콩차 티백 2+1은 계속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세요.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1288.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 땅콩차.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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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빠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벤지 빠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한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가을 하늘이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까지는 태풍 탈림의 간접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한 아침에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26도, 광주 27도, 대구 28도로 예상됩니다.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 금요일에 시를 소개해 주시면서 김프로 이완배하고만 노는 것 같다. 이런 푸념이 너무나 많은 분들한테 화제가 됐습니다. 푸념이 아니고 사실인데. 아, 사실이었습니까? 앞서서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부터는 이제 김프로하고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12.12 쿠데타 이후 최대 반란, 반역, 용납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사이좋게 지내요. 아닙니다. 이거는 뭐 용납할 수준을 넘어선 저에 대한 모독을 했기 때문에 용납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이런 피 튀기는 그런 혈전의 장에 뭐 이렇게 발을 들이시려 하십니까? 그냥. 애들 노는 곳에. 그래도 그렇게 노는 게 부러워요. 아,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뭐 친하게 아무 때나 어디서나 서로 디스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세요, 교수님? 드물죠. 사회적 위치에 무게가 더해갈수록 그러긴 쉽지 않은데, 이게 전 참 별 볼 일 없지만 저에게 그 특권이 있다라는 점을 들려면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렇게나 말할 수 있는.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 PD가 사람 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다 해도 우리 김프로가 다 들어주고. 왜냐하면은 아직은 좀 가불관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뒤에 가서 어떻게 씹고 다닐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갑일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라오서의 마씨 부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마씨 부자요? 네, 마씨 부자는 성이 마씨인 아버지와 아들 이런 뜻이죠. 예. 원 제목은 얼마라고 해서 두 마씨 아버지, 마씨 아들. 맞저런 거 마웨이라고 나옵니다. 예. 라오서는 조금 낯설 텐데요. 루신은 잘 아실 테고. 예. 그리고 바진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번 주 소개해 드릴 텐데. 예. 루신 바진과 함께 중국 근대를 대표하는 3대 작가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 마씨 부자는 영국으로 간 맞저런이라는 이름의 아버지와 예. 마웨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런던의 한복판에서 겪는 약소국의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살던 마씨 부자, 중국인 부자가 영국 런던 가서 사는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소설이 1929년에 나왔는데, 예. 1929년 단계에서 마씨 부자가 런던으로 가요. 이 당시에는 많이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목사의 소개로 런던으로 가게 됩니다. 목사요? 네. 근데 이 김 PD 같은 목사 지망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했던 이 목사인데 대단히 위협적이고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예. 중국인을 상대로 선교를 하면서도 자기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그리고 백인 중심주의로 똘똘 뭉친 그런 인간형입니다. 예. 이상하게도 그 아름답게 그려진 목사들을 보기가 어려워요. 물론 뭐 하나님의 뜻에 충실히 따르는 귀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목사님들도 많이 계실지 압니다만은 예. 아무튼 이 목사의 소개로 맞저런 마웨이 부자가
런던으로 가서 겪는 한바탕 소동이라면 소동이고요. 또는 고통의 행로라면 행로입니다. 여기에 제가 주목하는 것은 영국인, 특히 백인의 눈에 비친 중국인의 모습 또는 이미지인데요. 지금이야 뭐 영국이 빅2라고 그래서 세계 강국으로 떠올랐지만 1920년대만 해도 약소국 중에 약소국이었죠. 예. 국내적으로는 군벌의 투쟁 그리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으로 얼룩져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강국에 의해서 갈기갈기 찢긴 상태였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중국을 가리키기에 바쁜 나머지 온갖 악성 루머들을 확대 재생산해내면서 중국 이미지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그려냅니다. 예. 어렵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예. 관련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중국이 약소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영국인들입니다. 노고를 감내하며 2억의 도시에서 먹을거리를 찾는 중국인에게 마음대로 죄를 뒤집어 씌웠다. 차이나타운에 20명의 중국인이 살고 있으면 그들은 5,000명이라고 기록했다. 5,000명의 중국인은 모두 아편을 피우고 무기를 밀매하거나 사람을 죽여 시신을 침대 밑에 감추거나 나이를 불문하고 여성을 강간하는 등 찢어 죽여 마땅한 일들을 한다고 기록했다. 소설과 연극, 영화에 묘사된 중국인은 모두 그런 뜬소문과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극이나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은 아가씨, 노부인, 아이들, 영국 왕은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잘도 기억했다. 그들에게 중국인은 세상에서 가장 음흉하고 더러우며 혐오스럽고 비천한 두 다리 동물이었다. 20세기 사람과 국가의 가치는 상대적이다. 강대국의 사람은 사람이다. 약소국은 개다. 중국은 약소국이다. 중국인이여 눈을 뜨고 보라. 눈을 뜰 때가 되었다. 허리를 고추 세워야 한다. 허리를 고추 세울 때가 되었다. 영원히 개가 되지 않고자 한다면 네, 이렇게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에 관한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과정을 아주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김 PD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중국인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중국인 하면은 뭐 뜻모를 굉장한 자부심, 뭐 중화사상, 그리고 대국의 국민으로서의 상당한 뭐 자부심 이런 것들이 또 느껴집니다. 네,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는가 하면은 금방 김 PD가 말씀하신 대국적인 자부심, 뭐 자존감 이런 게 강하게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 소설에서 얘기하듯이 소설이나 영화, 연극, 뭐 기행문 등등을 통해서 서양인들의 눈에 비친 중국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금방 읽어드린 것처럼 모두가 아편을 피우고 무기를 밀매하고 뭐 사람을 죽여 시신을 침대 밑에 감추고 저 뒤에 흥미로운 에피소드 하나 있습니다만은 개를 끌고 나가서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대단히 부정적이고 악랄한 이미지를 획득해 나갑니다. 모든 중국인이 그렇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이미지들을 구축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이미지가 실체인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얼마 전에 청년경찰이라는 영화를 둘러싸고 조선족을 폄하했다는 이유로 뭐 소송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사례를 보면 중국의 동포까지도 우리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인과 함께 싸잡아서. 사실 한국 문학에서도 중국인은 김동인의 배따르기 이후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려집니다. 네, 그런 이미지를 소비해 왔는데 제가 강조하는 건 한 국가나 국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실체로 착각하는 데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인 중에도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한국인 중에도 그렇듯이 한국인 중에도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 있고 그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국가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싸잡아서 하나 이미지로 포착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인이 바라본 중국인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듯이 우리가 바라보는 뭐 동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이런 문제들 있죠. 거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한국인으로서의 자존감, 자긍심을 갖는 건 충분히 뭐 필요도 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조금 못 산다는 이유로 또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멸시하거나 편견을 갖는 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한 구절을 더 보면 이렇습니다.
영국인들이 보는 중국인의 모습이에요. 서양인의 눈으로 보면 리쭈룽보다 마웨이의 외모가 더 중국적이었다. 그들이 생각하는 중국인은 이랬다. 키가 작고 변발을 했으며 얼굴이 넓적하다.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코가 낮으며 눈은 한치 남짓한 구멍 2개가 뚫린 듯하다. 실룩이는 입술 위에는 바람 따라 흔들리는 짧은 수염을 기르고 있다. 발발이 같은 짧은 다리로 건들거리며 걷는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 서양인이 생각하는 중국인은 음험하고 교활하며 옷소매에 독살을 넣고 다니거나 귀에 비상을 넣어두고 숨을 쉬면 독가스를 내뿜거나 단 한 번의 눈짓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서양의 남녀노소는 그런 중국인을 상상하며 벌벌 떨었다. 이렇습니다. 중국인에 대해서만 이랬겠습니까? 일본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하긴 했지만은 일본인에 대한 편견도 대단했고요. 영국의 한복판에서는 여기서는 아예 조선인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이 서양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은 또 얼마나 야만적이었겠습니까? 그게 식민지 지배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인종주의의 근거를 삼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과학이나 예술 모든 게 동원돼서 동아시아인들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서양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의 논리를 정당화해 갔던 것이죠. 예. 우리 라오스란 작가는 이 부분을 비판적으로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런던에서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이 마웨이라는 주인공이 어느 날 런던의 식물원을 찾아갑니다. 식물원에 가면은 전 세계 온갖 식물들이 전시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보고서 제국주의의 실상을 딱 포착합니다. 마웨이의 독백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남의 땅을 빼앗고 국가를 멸망시킬 뿐 아니라 물건들도 가져와 연구를 한다. 동물, 식물, 지리, 언어, 풍속까지 연구한다. 이것이 제국주의의 우수성이다. 그들은 군사적으로만 패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다. 지식 수준도 높다. 지식과 무력. 무력은 언제나 폐기되겠지만 지식은 영원히 필요하다. 영국인은 얼마나 대단하고 존경할 만한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런 제국주의의 본질을 통찰하면서도 영국을 닮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마웨이의 독백의 형식을 빈 이 선이 중국 지식인의 어떤 갈망 같은 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핵심을 더 읽어낸다면은 그 길과 다른 길로 가야 할 텐데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린 이유는 중국이 작금의 그 행보를 보면은 자신들이 그렇게 고초를 겪었던 제국주의의 그 행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이나 이 남한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 약소국처럼 보이겠죠. 모든 걸 중국이 입장에서 나를 따라라라고 하면서 서로 연대하거나 대화하지 않는다면은 중국이 겪었던 그 고통들을 다른 아시아 국가에 그대로 전가하는 꼴이 될 겁니다. 중국인의 입장에서도 라오스가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바를 잘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우울했던 지난날을 보낸 사람들이 자기가 가해자의 위치에 섰을 때는 또 이렇게 잊어버려요. 과거 역사를.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더 악랄하고 악독하게 못 살게 굴고 약자들을 또 소수자를 그렇게 짓밟기도 하고 말이죠. MB도 그렇게 가난하고 비루한 그런 처지로 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동정하는 마음 또 끌어안는 마음 이건 없고 그냥 탐욕의 화신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 잘 꺼내셨는데 저는 정말 그 사람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탐욕스러울 수 있는지. 그 탐욕의 끝을 정말 모르는 건지. 예. 기독교에서 내세우는 예수님의 소중한 뜻을 저렇게 더럽혀도 되는지. 저는 참 만감이 교차해요. 예.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 에번스 목사의 초청으로 영국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이 에번스 목사의 부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인이 말하는 걸 보면은 제국주의자가 유포한 동양의 이미지가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만방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주인공 마웨이가 에번스의 아들 폴과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싸움을 보고 난 다음에 에번스 부인의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번스 부인은 아들을 사랑했지만 아들이 부상을 조금 입은 것 때문에 화를 낸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녀가 화를 낸 것은 순전히 마웨이, 작은 중국 아이가 감히 폴과 싸웠기 때문이다. 영국인이라면 누구나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들 발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다. 홍콩, 인도, 이집트, 아프리카 모두 그 또는 그녀의 땅이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스스로 영국인들보다 몇 배는 아래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기를 바랐다. 에번스 부인은 그런 치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웨이가 감히 폴을 때려? 폴이 대단한 상처를 입은 건 아니지만 에번스 목사를 제외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남편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제국주의적 지배 욕망들이 내면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그 역사를 통해서 중국이 배우지 않는다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비극의 길로 치달릴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 관련된 책들,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몇 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중국의 이면은 어떤지 조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을 제대로 탐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교수님, 여담으로 루시는 대략 이런 그 패권주의, 제국주의를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냉철하고요. 예. 가혹할 정도로 비판했습니다. 근데 루신이 1936년에 이 세상을 버리잖아요. 예. 그 이후에는 전설로서만 남는데 열강에 의해서 갈갈이 찢긴 중국을 보면서 중국의 이면, 중국인들의 노예 근성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른 책을 통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안보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북한이 지난주 금요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도발 엄중히 규탄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참사를 규탄합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 끝에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인사에 대한 최종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사퇴하십시오. 그렇게 따지면 한 대표님이야말로 사퇴하셔야죠. 박성진 후보자는 장관 되기 전에 사퇴했잖아요. 그런데 안 대표님의 인재 영입 1호 이준서 전 최고위원 지금 구속돼서 구치소에 있죠. 지난 5월에는 사람 얼굴을 발로 차서 입건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구치소 수감자를 홀대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홀대? 홀대란 말이 여기서 왜 나오지요? 어휘라고는 홀대밖에 모르는 우리 초딩 안 대표님을 위해서 초등 어휘 3천 추천해드립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정말 어려운 어휘들이 많은데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그런 시간이 부족하지요. 우리 아이들의 어휘 공부를 위해서 초등어휘 3천 추천해드립니다.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3천 천군만마. 홀대로는 저에게 천군만마와 같습니다. 대구에 가서 영남 홀대론을 설파했습니다. 대구는 버림받은 도시라더라. 이렇게 지역주의를 자극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에이, 안 대표님, 이렇게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야 되겠어요? 자, 하여간 안 대표님이 끝말잇기 시작하셨습니다. 초등어휘 3천에서 천군만마. 자, 이제 대통령님 차례입니다. 이 천군만마, 맞박. 정말 맞박한 데 맞으셔야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대구에서도 안 대표님이 구태정치를 재현한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정치의식 무시하지 마십시오. 대구야말로 과거에는 원조 야당 도시, 깨어있는 지식인들의 도시였습니다.
맞박? 빡치다! 자꾸 빡치게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도 물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빡치다. 다방면 안 대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내가 몰랐는데 안 대표와 나는 다방면으로 닮은 점이 참 많이 있어요. 문재인이가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한다고 하니까 우리 안 대표가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 이랬어요. 핵무장을 해야 한다. 우리 자유한국당 당론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 말이죠. 홍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두 분이 닮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홍, 홍안, 다방면, 면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미국 의원들과 면담하면서 전술핵 재배치를 호소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면담, 담배, 내한테 담배 좀 한 대 줘봐요. 이 미국 놈들, 대놓고 전술핵 재배치 어렵다 이래 말합디다. 우리 요구를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지. 참으로 야박해요. 배꼽. 잠시 배꼽을 잡고 웃겠습니다. 미국이 자유한국당을 홀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회 나가서 성조기를 흔들어댔는데 아무 소용도 없나 봅니다. 배꼽이라고 했어요. 꼽살이. 홀대가 아니고 미국이 우리를 꼽살이 취급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고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해요. 안 대표, 동의 안 해요. 대구에서는 동의한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호남 가서는 동의 못한다고 할 겁니다. 대구에선 박정희 정신, 호남에서는 김대중 정신, 이게 바로 극중주의입니다. 그놈의 극중주의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게시판에 꼽사리의 리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롤 카스테라 선물해 드립니다. 문통방통 마칩니다. 지금부터 KBS 성우극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대한민국 정치 다큐멘터리 드라마의 맥을 잇는 듣는 드라마 특별 기획을 보내드립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구하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아주 믿음직한 친구 문재인이를 대친구로 돕는 사람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극본 이영미 연출 김성태 12번째입니다. 1982년에 있었던 미문화원 방화 사건. 이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들어가면서 노무현은 그의 인생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노무현과 문재인의 정신적 지주로 불리던 송기인 신부,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모태가 됐던
정법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조영래 변호사. 노무현 변호사입니다, 신부님. 그 불임 사건의 그 노무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나는 송기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불임 사건 때 우리 노 변호사님께서 억울한 학생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변론하신 거 다 압니다. 변론 내용을 하나하나 되새기는데 눈물이 막 납디다. 감동받아서요. 우리 부산에, 아니 우리나라에 노 변호사님 같으신 분이 많아야 하는데. 아닙니다. 신부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부끄럽습니다. 이번에 미 문화원 방화 사건 관련해서도요. 억울하게 갇힌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당 다니십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데에는 다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하고 같이 성당 다니십시다.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 노 변호사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 하면은 내 두 발 벗고라도 뛰어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송기인 신부님,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키워코 저와 아내를 성당으로 데려가서 함께 세례를 받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살던 아주 훌륭한 분들을 대모로 소개해 주셨고요. 노 변호사님, 예. 이쪽으로. 변호사님. 예. 조영래 변호사님입니다. 아이고, 조영래 변호사님이요? 예.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변호사님. 조영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조영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권 변호사다. 경기고등학교 3학년 시절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도했으며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유신헌법 3선 개헌 반대, 결연 반대를 위한 학생운동을 주도한 바 있다. 변호사가 된 이후에는 망원동 수재 사건의 집단소송, 노동, 빈민, 공해, 학생 관련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등의 변론을 맡은 바 있다. 조영래 변호사님께서는 1965년 전체 수석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셨다면서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전 거기에 큰 의미 안 둡니다. 한마디로 난분이시네요. 아닙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6.3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주동해가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으시던데, 저는 고3 때, 참고로 저는 부산사고 나왔습니다만, 고3 때 웃자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 고민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은 사법시험이. 예. 71년에 됐습니다. 되고 나서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으로 1년 6개월 수감생활을 했고, 74년 만기 출소한 뒤 그해 4월부터 사법연수원에 재학 중이었는데 민천 학년 사건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수배자 돼가지고 1980년 5월 수배가 해제되고 복권되면서 사법연수원에 재임됐습니다. 1982년 2월에 사법연수원 수료했고요. 예. 왜 그러셨습니까? 뭘 말씀이십니까? 서울대 법대 전체 수석 한 머리 아닙니까? 눈 딱 감고 잘 살자 했으면 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려서는 잘 살았다고 하던데, 아무튼 제가 고등학교 때는 집안이 어려웠습니다. 공납금을 못 냈는데 그때 공납금을 못 낸 학생들의 이름을 쫙 적어서 붙여놨어요. 아이고, 학교에서요? 네. 제 동생이 경기 중이고 전 경기고였는데 전 그래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이 저걸 보면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학교가 이런 짓 하는 것이 심히 부당하다 그런 생각하면서 그 붙여놓은 게시문 제가 찢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잘하시네요.
아유, 잘했나요? 그때 정학처분 받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죠. 내 잘못이 큰가? 내가 잘못하게 만든 학교의 잘못이 큰가? 뭐 그러면서 사회 부조리에 눈뜨게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시선이 갔고요. 뭐 제가 어려운 시절을 겪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 특별히 마음에 가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한 사람들 중에. 제가 요즘 글을 하나 쓰고 있는데 혹시 전태일에 대해서 아십니까? 전태일 씨요? 그 청계피복노조의 그 전태일 씨요? 그렇지요. 방금 말씀하신 청계피복노조는 전태일 씨 분신 사건을 통해 결성된 대표적인 민주노조입니다. 네. 노 변호사님은 1965년 그때 부산상고 재학 중이셨죠? 예. 가난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학교는 다녔잖아요. 그때 서울 평화시장은 말입니다. 우리 나이보다 어린 소년 소녀들이 햇빛도 들지 않는 좁은 다락방 안에서 하루 14시간씩 미싱을 돌렸습니다. 14시간요? 14시간이요. 다락방 안에는 환기시설도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문 하나 없는 다락방 안에서 하루 14시간 동안 미싱만 돌렸다고요. 사람이면 돌지 않겠습니까? 폐질환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였고요. 폐질환에 걸리면 막 해고됐습니다. 네. 게다가 시다로 불리던 보조원들은 초과 근무 수당도 못 받았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는데 전태일 씨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네. 재단사가 됐을 때 전태일 씨는 좀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동료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노동운동을 지속적으로 했고 그래서 탄압을 받았던 겁니다. 시다하다가 재단사 때문에 보통 출세했다. 인자 나는 지옥을 벗어났다. 살만하다. 그랬을 텐데. 신부님, 수인아님, 변호사님들, 저희 백골단들이 여기 카톨릭 센터 앞에 도로를 막고 지금 찌를 치고 있습니다. 백골단이요? 백골단이요? 백골단이란 1980, 90년대 학내 시위자들과 시위 군중들을 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 구성된 사법경찰관을 말한다. 지금 백골단들이 온다고 해? 예. 한번 일단 피하시는 게. 우리가 죄 지은 사람들입니까? 왜 피합니까? 자, 갑시다. 가서 항의합시다. 변호사님. 오늘 여기에 가톨릭 센터에서 시국 토론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백골단들이 진을 치고 있으면 시민들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맞습니다. 숨지 말고 갑시다. 나갑시다. 가서 항의해 보입시다. 사람이 살만한 세상, 사람 사는 세상 한번 만들어 봅시다.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내가 부둥켜 안을 때 무슨 덩어리 너가 바삭지 저 붉은 태양에 녹아내리네. 사람 사는 세상이 돌아와 너와 나의 어깨 동무 자유로울 때 우리의 날이 저절로 넘긴 그리로 달려가노라. 우리의 승리 죽어간 동지의 뜨거운 눈물 이걸 거리는 눈빛으로 두려움 없이 싸워나가는 어머님의 맑은 웃음의 그날 위해.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이영미 극본 김승태 연출 12번째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를 검색하시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뉴스 포렌메리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86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는 종합편성 채널 JTBC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이죠. 냉장고를 부탁해 게시판에 시청자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냉장고를 부탁해의 메인 MC 김성주의 출연이 불편하다 이렇게 밝히며 하차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논란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MBC 파업 집회에서 했던 발언이 발단이 됐습니다. 최근 시사인의 MBC 파업 관련 보도에는 김성주 씨의 이름이 들어갔는데요. 이에 조선일보 기자인 김성주 씨의 누나가 시사인의 전화에 항의하며 윽박질렀다. 이렇게 주진우 기자가 폭로한 것입니다. 그 조선일보 기자는 김윤덕 기자지요? 또한 주진우 기자는 2012년 당시 김성주 씨가 MBC 파업 참가자들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런 사람이 더 밉다. 패 죽이고 싶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김성주 씨를 비판했는데요. 시민들은 주진우 기자의 견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어제 저녁 7시까지 4,398분의 시민들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95% 거의 모든 시민들은 주진우 기자가 옳았다. 이런 입장을 피력해 주셨네요. 주진우 기자가 틀렸다. 이런 의견은 5%에 그쳤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현이 늘영사랑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집배원입니다. 이완배 기자님의 코너를 들으니 갑갑했던 머릿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듭니다. 경영 합리화라는 명분하에 쓰러져가는 수많은 동지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큰 힘이 됐습니다. 네, 헤든바위님, 지난 10년 동안 특권을 누리던 자들이 발악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속에 국가 운영을 발목 잡는 그들에게 철퇴를 내립시다. 라고 해주셨고, 키스님,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게 상을 주어야겠습니다. 청년 실업 해결의 선두주자네요.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최경환 씨도 상을 받아야겠네요. 인천 짠년님, 네, 얼마나 절약 정신이 투철하시면 아이디가 인천 짠년입니까? 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네요. 지난 겨울 광장에서 외쳤던 좋은 나라에 대한 염원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일까요? 네. 아니 벌써 희망을 접으십니까? 아직 갈 길이 구말린데요. 네. 9월 18일 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